안녕하세요. 해커스 스포츠 노사 운동생리학 강의를 맡은 전유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챕터 1 운동생리학의 개관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용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이란 건강 증진 또는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계획적이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는 신체 활동을 의미합니다. 라고 써 있죠. 여기서 구조적이라는 거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이 이제 신체 활동이에요. 신체 활동 나오는데 신체 활동은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운동은 아까 계획적이라고 했죠. 신체 활동은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안정시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상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정시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상적인 신체 활동, 신체 움직임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죠. 잔디 깎기나 집안 청소, 그리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이러한 청소도 이렇게 신체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땐 이제 운동보다 큰 상위 개념으로 정의가 돼요. 옆에 이렇게 신체 활동과 운동의 관계 나와 있죠. 표를 보시는 것처럼 운동보다 큰 상위 개념으로 정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 활동 안에 또 운동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인간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에너지를 소모함으로 신체 활동의 증가는 근육 수축의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 활동만으로도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력이란 인간이 운동 및 신체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건강 체력과 운동 기술 체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운동 기술 체력은요, 운동 체력 또는 기술 체력이라고도 표기가 많이 됩니다. 운동 체력. 그래서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기술 체력, 운동 체력, 그리고 기술 체력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에 대해서 볼게요. 방위 체력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가지로 환경적, 생물학적, 생리적,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견디는 능력. 그래서 나와 있죠. 방위 체력은 환경적,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생물학적, 생리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으로 구분이 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신체의 항상성 보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체력입니다. 생존을 위한 체력이다. 여기서 항상성이 나오죠. 항상성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메오스테시스 라고 하는 이 항상성은요,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성질 또는 특성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행동체력 보겠습니다. 행동체력. 방금 방위체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체력이라고 했어요. 이 행동체력은요, 운동의 발생, 그리고 지속, 조절 능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인간의 생존을 넘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행동체력이라고 합니다. 체력은 건강체력과 운동기술체력, 운동체력 또는 이제 기술체력으로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건강 관련 체력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일상생활 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신체 조성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노트에서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기술 체력은요, 스포츠 상황이에요. 아까 건강 관련 체력은 일상생활 시였죠. 운동기술 체력은 스포츠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 요소예요. 스포츠 상황에서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 요소. 운동기술 체력에 포함된 요소는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반응 속도, 스피드, 파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과 운동기술 체력에 포함이 되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이 테이블, 아래쪽의 테이블에 제시를 해놨는데요. 먼저 건강 관련 체력에 포함되는 이제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신체 조성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우선 심폐지구력은 운동 또는 신체 활동 중에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 대표적으로 이제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뭐가 있죠? 오래 달리기가 있습니다. 오래 달리기. 다음은 근력이에요. 근력. 근력은 근육이 힘을 발생시키는 능력. 그래서 대표적으로 악력이 있습니다. 손의 힘을 측정하는 그 악력. 다음은 근지구력은 근육이 한 번에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이에요. 근육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잇몸 일으키기 아실 거예요. 잇몸 일으키기. 잇몸 일으키기를 딱 한 번 잇몸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한 1분 동안에 몇 번 잇몸을 일으키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다음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은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 해서 좌정굴 또는 채정굴 그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체 조성. 신체 조성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근육과 지방, 뼈 등이 이제 신체 구성 요인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런 상대적인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동기술 체력이에요. 운동기술 체력은 이제 이 스포츠 상황에서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반응 속도, 스피드, 파워가 있고요. 우선 민첩성은 신체의 위치와 방향을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첩성 하면 이제 왕복 달리기 같은 거, 민첩성,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민첩성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 됩니다. 다음은 순발력이에요. 순발력은 운동 수행을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속도나 능력을 의미해요. 순발력. 그래서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이제 단거리 달리기가 빠르겠죠.
단거리, 달리기. 다음은 협응력. 협응력 또는 교치성이라고도 합니다. 교치성, 같은 말이에요. 교치성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그래서 만약에 배드민턴을 하는 경우에 손으로 라켓을 잡고 날라오는 이제 셔틀콕을 바라보고서 본 상태에서 이렇게 딱 셔틀콕을 라켓으로 맞추는 그런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를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평형성인데요. 평형성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어서 이제 균형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반응 속도인데요. 반응 속도는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다음 스피드. 스피드는 속도의 빠르기 또는 단시간 내 운동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워입니다. 파워. 파워는 그냥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빠르게 발휘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힘 곱하기 속도, 얼마나 빨리 힘을 발휘를 하는지가 이제 파워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팁,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원리는 총 7가지로 점진성의 원리, 가부화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그리고 특수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의식성의 원리가 포함이 됩니다. 먼저 점진성의 원리부터 살펴보시면 신체 적응을 고려하여 운동의 질과 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이제 신체 적응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점진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질과 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양을 갑자기 확 하고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과훈련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피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운동의 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이제 권고됩니다. 다음은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이미 기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과부하의 원리라는 것은 신체 적응력을 넘어서기 위해서 보다 높은 부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빈도, 일주일에 2번 했던 빈도를 한 3번, 4번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시간을 30분에서 60분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더 원래 기존에 했던 운동 부하보다는 좀 더 높게 적용하는 것을 과부하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운동을 하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그 수준이 있을 텐데 운동 수준에서 계속 만약에 덤벨을 우리가 10kg를 들었다 했을 때 이 덤벨을 처음에는 10kg 들면서 내가 좀 근력도 붙는 것 같고 그리고 근육도 좀 커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순간 계속 10kg로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얘가 처음에는 좀 커지는 것 같더니 근육이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더 높은 부하로 한 10kg를 했던 거를 기존 10kg에서 이제 한 15kg, 20kg 정도로 더 무겁게 운동을 하면 더 큰 근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얼굴도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키와 어떤 신체 체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신체 능력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본 적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태어나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개인차를 고려해서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것을 이제 개별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이 특수성의 원리도 이제 이미 기출된 바가 있어요. 특수성의 원리 또는 이제 특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특이성.
같은 말입니다. 특이성의 원리. 내용을 살펴보시면 각 스포츠의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거. 각 스포츠의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수영, 그리고 뭐 등산, 그리고 조깅, 달리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또는 이제 근비대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웨이트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산소 능력을 키울 거예요. 심폐지구력을 좀 키우고 싶어. 그러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인 이제 수영이나 달리기, 조깅 등을 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근력이나 이제 근비대를 향상시키고 싶다 하면 수영, 달리기보다는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각 스포츠의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것을 특수성의 원리, 또는 이제 특이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운동이 처음에는 재밌다고 하지만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의 원리라는 거는 단조로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면서 좀 재미를 유도하는 것이 이제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가역성의 원리입니다. 가역성의 원리란 인체의 조직과 기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년에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무리 뭐 역도 선수였고 막 근육이 이렇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 그래서 이 가역성의 원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식성의 원리입니다. 의식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트레이닝에 참여해야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누구의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나 자발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운동생리학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운동생리학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운동생리학이란 체육학의 한 분야로서 운동이라는 자극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신체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쉽게 말해서 운동생리학은 운동이라는 자극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신체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운동생리학에서 운동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자극으로 인정이 된다. 운동이란 형태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인체의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운동 형태의 자극이 인체의 적응 현상을 유도하는 과정을 조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체력 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여기는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이제 뿐만 아니라 성별, 유전, 영양, 노화, 환경적 조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들에 대한 체력 및 생리적 요인들의 차이와 변화를 조사하는 것도 이제 운동생리학의 중요한 과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생리학의 인접 학문입니다. 운동생리학이라는 학문에서 파생된 학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스포츠의학, 운동생화학, 그리고 운동영양학, 운동처방, 트레이닝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포츠의학이라는 것은 운동과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모든 부분에서 의학적인 영역을 다루는 학문을 스포츠의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생화학이라는 것은 세포 및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신체 기능과 조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영양학은
건강 증진이나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제 운동이나 트레이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효율적인 영양 섭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운동 영양학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처방. 운동 처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개인의 신체 특성과 운동 목표에 따라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방법론은 스포츠 선수 또는 특정 대상의 운동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다양한 운동 종목의 특성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훈련 방법을 다루는 학문을 이제 트레이닝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 생리학이라는 이런 기초 학문에서부터 파생된 학문으로 스포츠 의학, 운동 생화학, 운동 영양학, 운동 처방,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선택 과목으로 운동 역학은요. 운동 생리학 인정 학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예 운동 역학은 이제 동작을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이제 운동 생리학의 인정 학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생리학의 역사입니다. 운동 생리학의 역사 부분에서 이 아래쪽에 태블을 보시면 학자 이름, 연도 학자 이름, 업적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 이름과 업적을 막 매칭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운동 생리학의 역사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최근 6개년 동안에 기출문제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학자 핸더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핸더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하버드 피로 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출제된 바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출문제에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됐으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저랑 한번 같이 오늘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생리학의 시작은 19세기 말 유럽의 의사들과 생물학자들이 고지 환경에서 운동 시 인체의 반응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태동이 되었으며 주로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1900년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여러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기반하여 운동 생리학의 기틀이 잡히게 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운동 생리학이 인간과학의 중심적인 학문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 대상의 이제 경기력 향상과 더불어 일반인, 노인, 환자 등의 다양한 대상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테이블 먼저 보실 건데요. 다음은 운동 생리학의 연대별 학자와 대표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에 페르난드 라그레인지라는 학자는요, 처음으로 운동 생리학 교재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크리스티안 보어는 산소, 유명한 거 있죠? 산소와 헤모글로빈 혈액구성 변화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보어 연구소도 설립을 했고요. 1920년대에 들어서서 힐이라는 학자는 근피로 그리고 근수축 및 힘의 관계, 근수축 시 열 발생, 그리고 최대 한수업치량의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핸더슨은 이게 이미 기출된 바가 있다고 했죠. 하버드 피로연구소를 설립한 학자인데요. 이 핸더슨은 미국 운동 생리학의 시초이자 호흡 생리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내에 이 하버드 피로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됐고, 아래쪽에 나오는 더글라스라는 학자는요, 운동 중 호흡 조절에서 젖산과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규명을 했습니다. 환경 생리학의 기틀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고도에 따른 운동 수행을 연구를 했습니다. 1930년대 호 크리스텐센과 오울란센은 운동 중 탄수화물 및 지방 대사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퍼 올리프 어스트랜드는 체력과 지구성 능력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1960년대 유명한 벤거트 살킨이라는 학자,
이제 근섬유 특성의 초기 연구를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도입을 했던 게 근생건법, 바이옵시를 도입을 해서 인간의 이제 근육을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학자입니다. 벤거트 살틴. 그리고 1980년대는 이제 브룩스 학자는 이제 산소 부채 개념을 EPOC 개념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1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